쇼하지 말라니까? 더러우니까 당장 나가. 저희 아기가 많이 아파요. 제발 병원에만 가게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지금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오늘의 이야기처럼 따뜻한 기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제발, 제발요. 얘 좀 살려주세요. 도둑이다. 여기 도둑이야. 엄마 자격도 없는 것이 애를 핑계로. 밤 10시 대형마트의 냉기가 가득한 통로에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있었죠. 이 안을 그녀의 품에는 고열로 축 늘어진 생후 8개월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아기의 얼굴은 달아올라 붉게 물들어 있었고 가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에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하늘의 손에는 분유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그것뿐이었죠. 계산대를 지나치지도 못했습니다. 지갑 속 남은 돈은 2,300원. 분유 가격은 28,000원. 그녀는 계산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 핸드폰은 요금 연체로 정지된 지 일주일째였죠. 이러지 마세요. 아기가 아파서 그래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트 직원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보안 요원 2명이 성큼성큼 다가왔죠. 덩치 큰 남성들이 하늘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애가 아프다고요. 하늘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보안 요원은 그녀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고 그 충격에 하늘은 아기를 더욱 꽉 껴안아야 했죠. 아기는 그제야 힘없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마트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 명이 찍기 시작하자 여러 명이 따라 찍었죠. 하늘의 초라한 모습, 때 묻은 패딩, 낡은 운동화, 그리고 품 안의 아기. 모든 것이 렌즈 안에 담겼습니다. 요즘 애 이용해서 동정심 유발하는 거 유행인가 봐. 저런 애를 왜 낳았대? 프로 거지 아니야? 구경꾼들의 속삭임이 칼날처럼 하늘의 등을 찔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하면 할수록 더 큰 비웃음만 돌아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이 하늘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보육원에서 성장해 20살에 퇴소한 뒤 그녀는 악착같이 살아왔죠. 편의점 알바, 음식점 서빙, 전단지 돌리기.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어요. 그러다 만난 남자가 있었죠. 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믿었어요.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남자는 웃으며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어라고 말했죠.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인 걸 깨닫는 데는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연락을 끊었어요. 번호를 바꿨죠.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늘은 혼자 아이를 낳았죠. 출산 직전까지 일했고 출산 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아기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어요.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죠. 보증금 없는 반지하 방으로 이사했지만 그마저도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약했어요. 감기가 자주 찾아왔고 고열이 반복됐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하늘은 카드를 돌려막았고 대출을 받았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기가 다시 열이 올랐죠. 분유도 떨어졌습니다. 약국에 갈 돈도 병원에 갈 교통비도 없었어요. 일단 보안실로 데려가요. 경찰 부르고.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지자 보안 요원은 하늘의 팔을 더 세게 비틀었죠. 하늘은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어요. 그 울음소리가 마트 전체를 울렸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계속 영상을 찍었습니다. 보안실 문이 열렸어요. 좁고 음침한 공간이었죠. 하늘은 딱딱한 의자에 앉혀졌고 보안 요원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직원은 CCTV 화면을 돌리며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이마를 만졌죠. 뜨거웠습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저 애 좀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일단 경찰 오면 조서부터 쓰고요. 직원의 무심한 대답이 돌아왔죠. 하늘은 고개를 떨구고 아기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힘있게 우는 게 아니라 지쳐서 멈춰가는 울음이었으니까요. 보안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었어요. 문틈으로 한 여성이 들어왔죠. 명품 코트, 정교한 메이크업, 손에는 최신형 핸드폰. 장미라였습니다. 미라는 보안실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하늘을 보자 코웃음을 쳤죠. 그녀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벌레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미라는 팔짱을 낀 채 하늘 앞으로 걸어왔어요. 이게 그 절도범이에요? 미라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죠.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회장님. 분유 한 통을 들고 계산 안 하고 나가려다 적발됐습니다. 애 핑계 대면서 동정심 유발하는 거 요즘 유행인가 보네요. 미라는 비웃으며 하늘을 위아래로 훑었어요. 하늘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말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저 정말 애가 아파서. 닥쳐요. 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가 하늘의 말을 잘랐습니다. 미라는 책상 위에 놓인 생수병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고 그 물을 하늘의 얼굴에 그대로 부었죠. 차가운 물줄기가 하늘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적셨습니다. 아기에게도 물이 튀었어요. 하늘은 황급히 아기를 감쌌지만 이미 늦었죠. 쉬워하지 마세요. 더러우니까 끌어내요. 미라는 휴지로 손을 닦으며 뒤돌아섰습니다. 보안 요원이 다시 하늘의 팔을 붙잡았어요. 하늘은 물기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죠. 눈물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애원했어요. 제발 애만이라도 병원 좀. 병원은 경찰서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왜 도둑 치료까지 책임져야 해요?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 통화 버튼을 눌렀죠.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나눴습니다. 법무팀이요. 예, 지금 바로 내려오세요. 본보기 케이스 하나 만들어야겠어요. 통화가 끝나자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분 뒤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보안실에 도착했죠. 도영그룹 법무팀이었습니다. 그들은 명함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건넸고 짧은 대화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한 명이 하늘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죠. 이 여자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기업 이미지 해치는 사람들 많거든요. 확실하게 본보기로 만들어야죠. 하늘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죠.
그저 품 안의 아기만 느껴졌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아기의 체온만이 그녀를 현실에 붙들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했죠. 2명의 경찰관이 보안실로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상황 설명이 오갔어요. 분유절도 현행범입니다. CCTV 확보했고요.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하늘은 인정한 적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일단 지구대로 동행하시죠. 경찰의 말에 하늘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아기를 안고 걷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아 이끌었어요. 보안실 밖으로 나오자 마트는 여전히 밝았죠. 사람들은 여전히 쇼핑카트를 밀고 다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늘은 경찰차 뒷좌석에 앉혀졌어요.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맸죠. 창밖으로 마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기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그저 가느다란 숨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 병원 좀 들러도 될까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운전석의 경찰이 룸미러로 그녀를 봤죠. 잠깐의 침묵 끝에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지구대 가서 조서 쓰고 나서 생각해 봅시다. 차는 그대로 지구대를 향해 달렸어요. 하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그저 아기를 꽉 껴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죠. 그 순간 하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돈도 사람도 희망도. 그녀의 품에는 오직 뜨겁게 달아오른 아기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구대는 어둡고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조사실에 하늘은 앉혀졌죠.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 낡은 책상, 그리고 그녀를 지켜보는 형사. 오상진이었습니다. 상진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깊게 패인 눈가주름과 지친 표정이었죠. 그는 서류를 넘기며 하늘을 힐끗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무덤덤했죠.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름, 이하늘입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 직업, 없습니다. 일용직이요. 질문과 대답이 기계적으로 오갔어요. 상진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기록했죠. 하늘은 아기를 무릎에 앉힌 채 대답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숨소리는 더 가빠졌죠.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 형사님. 네. 애 좀 병원에 데려가면 안 될까요? 진짜 많이 아파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상진은 잠깐 펜을 멈추고 아기를 봤죠.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말하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죠.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도연그룹 법무팀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상진에게 명함을 건넸죠. 상진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어요. 형사님, 저희 측 입장 전달하러 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 사건은 단순 절도가 아니라 상습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 마트에서 최근 몇 달간 유사 사례가 여러 건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습? 하늘은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은 그 마트에 가본 적도 거의 없었죠. 오늘이 2번째였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법무팀 직원은 이미 서류를 상진 앞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여기 CCTV 기록이고요.
여기는 피해 금액 산정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회사 측 의견서고요.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상진은 서류를 넘기며 표정을 굳혔어요. 그는 법무팀 직원을 받고 다시 하늘을 봤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서 마저 작성하겠습니다. 상진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져 있었어요. 법무팀 직원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죠. 문이 닫히자 조사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어 상진을 봤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가 달라졌음을 느꼈죠. 중립이 깨진 것 같았습니다. 계속하죠. 피의자는 당시 분유를 손에 들고 계산대를 지나쳤습니까? 아니요, 지나친 게 아니라 CCTV에는 계산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건 돈이 없어서 망설이던 거예요. 망설였다는 건 절도 의도가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상진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하늘은 할 말을 잃었죠. 무슨 말을 해도 꼬투리가 잡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조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상진은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하늘을 봤죠.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어요. 일단 오늘은 귀가 조치하겠습니다. 나중에 소환 연락 가면 출석하세요. 네. 하늘은 힘없이 일어났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꽉 안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상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닫았습니다. 하늘은 지구대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죠. 그녀는 인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었어요. 아기를 무릎에 내려놓고 얼굴을 확인했죠. 창백했습니다. 너무 창백했어요. 이루야 엄마 있어 괜찮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아기는 반응하지 않았죠. 하늘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녀는 다시 아기를 안아 올리며 길거리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병원에 가야 했죠. 하지만 지갑에는 2,300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은 고개를 들었죠. 지구대 유리문 너머에서 한 여성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한복 차림. 강순애였죠. 순애는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하늘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순애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연민, 죄책감, 그리고 결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 아이 일단 제 집에 데려가겠습니다. 순애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죠. 하늘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애는 하늘의 팔을 잡아 일으켰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합니다. 따라오세요. 하늘은 저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녀는 순애의 손에 이끌려 걸었죠. 순애는 길 건너편에 세워둔 차로 하늘을 데려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순애는 뒷좌석 문을 열고 하늘을 태웠죠. 애 이름이 뭡니까? 이루요. 이루. 좋은 이름이네요. 순애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곧바로 출발했죠. 하늘은 뒷좌석에서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믿어도 되는 걸까요? 수많은 생각이 스쳤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아기만 살리면 됐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눈부셨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이루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았습니다. 체온, 혈압, 산소 포화도, 수치들이 빠르게 확인됐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링거를 지시했죠. 고열과 탈수 증상입니다. 일단 링거 마치고 경과 지켜봐야겠네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하늘은 그제야 주저앉았죠. 대기실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게 울었어요. 순애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어줬어요. 2시간 뒤 이루의 상태가 안정됐죠. 링거가 끝났고 해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늘은 아기를 안고 순애를 따라 병원을 나왔어요. 차에 다시 탔죠. 순애는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집이 어딥니까? 관악구요. 거긴 안 갑니다. 일단 제 집으로 가죠. 하늘은 고개를 들어 순애를 봤어요. 경계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걸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하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애 또 아프면 어쩌려고.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하늘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가 한적한 동네로 접어들었어요. 오래된 한옥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죠. 순애의 차는 그중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내리세요. 하늘은 아기를 안고 차에서 내렸어요. 대문이 열렸죠. 마당에는 작은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툇마루가 보였습니다. 고즈넉한 한옥이었어요. 하늘은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봤죠. 지금까지 살아온 곳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애는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갔어요. 하늘은 망설이다 따라 들어갔죠. 안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방바닥은 따뜻했고 이불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죠. 순애는 이불을 펼쳐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애 니우세요. 편하게 쉬고. 하늘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이불 위에 눕혔어요. 이루는 안정된 숨을 쉬고 있었죠. 열도 많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기 옆에 앉았어요. 순애는 부엌으로 갔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쌀을 씻었어요. 곧 구수한 죽 냄새가 집안에 퍼졌죠. 하늘은 그 냄새를 맡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던가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30분 뒤 순애는 쟁반에 죽 한 그릇과 반찬을 담아왔죠. 하늘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살고 싶으면 밥부터 먹어요. 하늘은 쟁반을 내려다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깍두기, 나물 몇 가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이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죽그릇 위로 눈물이 떨어졌어요. 왜 울어요? 밥이 맛없어요? 순애의 물음에 하늘은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술을 떴어요. 입에 넣었죠.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먹었죠. 한 숟가락, 2숟가락. 눈물과 죽이 섞였습니다. 순애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도 촉촉했죠.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딸이 밥을 먹던 모습이었어요. 해맑게 웃던 얼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아이. 순애는 눈을 감았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늘이 죽을 다 비웠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내일도 먹어야 하니까 잘 쉬세요. 순애는 일어나 쟁반을 들고 나갔어요. 하늘은 혼자 남았죠. 그녀는 아기 옆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 따뜻한 방바닥, 따뜻한 밥. 모든 게 낯설었어요. 너무 낯설어서 무서웠죠. 언제 이 따뜻함이 사라질까요? 언제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갈까요? 그녀는 아기를 꽉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순애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봤죠.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렁였죠. 죄책감이었을까요? 책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그때 내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 순애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가 펼쳐졌죠. 해온푸드가 무너지던 시기였습니다. 도연그룹의 악랄한 인수합병. 그 혼란 속에서 사라진 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수많은 약자들. 순애는 눈을 감았죠. 이제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약자를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아침 햇살이 한옥마루를 비췄어요. 하늘은 천천히 눈을 떴죠. 낯선 천장, 낯선 방.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어젯밤 일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녀는 옆을 봤어요. 이루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기의 이마를 만졌어요. 미열도 거의 없었죠.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마루 너머로 순애가 보였죠. 그녀는 툇마루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다가갔어요. 깼어요? 순애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죠.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는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섰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씻고 나와요. 하늘은 욕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헬쑥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죠.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더 씻고 나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따뜻한 밥 한 공기였죠. 하늘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애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죠.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하늘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순애가 말렸죠. 그냥 앉아 있어요. 내가 할게요. 그래도 앉아 있으라니까요.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늘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죠. 순애는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가씨, 신분증 있어요? 네, 있어요. 좀 빌려줄 수 있어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하늘은 망설였죠. 신분증을 빌려준다는 게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을 도와줬으니까요. 하늘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죠. 순애는 신분증을 받아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웹사이트를 열었어요. 정부 복지 사이트, 보육원 기록 열람 사이트, 그리고 몇 개의 재단 홈페이지였죠. 순애는 하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며 검색했습니다. 클릭, 클릭.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그러다 순애의 손이 멈췄죠. 화면에 떠오른 리스트. 도연그룹 사회공헌재단 장학금 수혜자 명단 2008년. 그 안에 이하늘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순애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도연그룹.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다른 탭을 열었어요.
보호아동 지원 프로그램 2008-2010 운영 주체 도연그룹 사회공헌재단이었죠. 순애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2008년 그 해는 순애의 딸이 실종된 해였어요. 해온푸드가 도연그룹에 인수되던 시기였죠. 모든 게 무너지던 그 혼란 속에서 딸이 사라졌습니다.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고 도연그룹은 책임을 회피했어요. 순애는 하늘을 봤죠. 하늘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어릴 때 기억 잘 나요? 하늘은 고개를 돌렸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기억이요? 보육원 있을 때 말이에요. 하늘은 잠시 생각했어요. 어릴 적 기억은 대부분 희미했죠. 보육원 생활은 단조로웠고 특별한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기억이 있었어요. 사실 이상한 기억이 하나 있긴 해요. 뭔데요? 10살쯤 됐을 때인데요. 며칠 동안 기억이 통째로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깨어났는데 보육원 침대에 누워 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팠다고만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 간 기억도 없고 이상했어요. 순애의 표정이 굳었죠. 그녀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보호아동 프로그램이었어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 참여 아동 중 일부가 일시 보호 조치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죠. 그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더 깊이 검색했어요. 뉴스 기사를 찾았죠. 도연그룹 보호아동 프로그램 논란 일부 아동 행방불명. 기사는 2010년에 짧게 나왔다가 곧 묻혔습니다. 언론 통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순애는 심호흡을 했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그룹은 오래전부터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보호아동 프로그램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흔적을 지우려 했죠. 하늘도 그 프로그램에 연루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마트 사건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늘이 절도범으로 몰린 것, 도연그룹이 과도하게 반응한 것, 모두 과거를 묻기 위한 의도적 행동일 가능성이 있었죠. 순애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똑바로 봤어요. 하늘은 여전히 아기를 안고 있었죠. 순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네. 도연그룹이 아가씨를 노리고 있어요. 과거에 뭔가 있었고 그걸 묻으려는 거예요. 하늘은 순애를 멍하니 바라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미혼모일 뿐이었어요. 도연그룹 같은 거대 기업이 왜 자신을 신경 쓴단 말인가요? 순애는 일어나 하늘 앞에 앉았어요. 그녀는 하늘의 손을 잡았죠. 지금부터 제대로 싸워야 해요. 혼자선 안 돼요. 저랑 같이 해요. 하지만 저는 아가씨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에겐 지킬 게 있잖아요. 순애는 이루를 봤어요. 하늘도 아기를 내려다봤죠. 작고 연약한 생명. 자신이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죠.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과거의 기록들이 쏟아졌어요. 해온푸드 관련 문서, 도연그룹 인수합병 자료, 실종 신고서였죠. 순애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이제 덮어뒀던 과거를 꺼낼 때가 됐군요. 순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죠. 도연그룹과 싸우기로 했습니다. 하늘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리고 과거의 진실을 밝히기로 했죠. 도연그룹 본사 42층 회장실은 고요했어요. 장도연은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을 넘기고 있었죠. 아침 뉴스, 주가 동향, 경쟁사 분석.
그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며 장미라가 들어왔죠.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잠깐 봐야 할 게 있어요. 미라는 핸드폰 화면을 도연에게 건넸죠.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어제 마트 사건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어요. 조회수 30만, 댓글 수천 개. 여론은 둘로 갈렸죠. 절도범 맞다 vs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도연은 영상을 몇 초 보다 화면을 꺼버렸어요. 무표정한 얼굴로 미라를 봤죠. 그래서 저 여자요 법무팀이 조사했는데 좀 이상해요. 미라는 서류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하늘의 프로필이었어요. 나이, 출생지, 보육원 이력. 그리고 그 아래 빨간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죠. 2008년 도연그룹 사회공헌재단 장학금 수혜자. 도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서류를 집어들고 자세히 읽기 시작했죠. 2008년 보호아동 프로그램.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경보를 울렸습니다. 이 여자 그때 그 프로그램에 있던 애였어? 확실하진 않지만 시기가 겹쳐요. 미라는 의자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아버지, 기억나세요? 그때 프로그램 운영하다가 문제 있었잖아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 그는 이 모든 걸 지배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2008년 도연그룹은 사회공헌 이미지를 위해 보호아동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죠. 겉으로는 선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일부 아이들이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죠.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데려가졌고 며칠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일시 보호 조치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러다 2010년 한 기자가 이 사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실종 아동들, 비정상적인 기록들, 그리고 의문의 사망 사례. 기사가 나가기 직전 도연그룹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죠. 기자를 매수하고 언론사를 압박하고 증거를 은폐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조용히 종료됐고 모든 기록은 삭제됐어요. 그 일은 이미 끝났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 여자가 혹시라도 뭔가 기억하면. 기억 못해. 그때 조치 다 했잖아. 도연은 서류를 덮으며 일어섰어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손을 주머니에 넣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혹시 모르니까. 법무팀한테 지시해. 저 여자 완전히 묻어버려. SNS도 언론도 재판도 다 우리 쪽으로 끌고 가. 이미 시작했어요. 악성 기사 몇 개 뿌렸고요. 온라인 여론 조작도 진행 중이에요. 미라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화면을 보여줬죠. 이미 몇몇 언론사에서 하늘을 상습 절도범으로 몰아가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미혼모 절도범, 동정심 악용의 범죄, 보육원 출신 여성, 아기 이용한 계획적 범행. 제목만 봐도 자극적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잘했어. 계속 밀어붙여. 저 여자가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어.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챙길게요. 미라는 일어서며 웃었어요. 그 웃음은 차갑고 잔인했죠. 그녀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뒤로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미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 법무팀으로 내려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3명의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미라는 상석에 앉으며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어요. 이하늘의 프로필이었죠. 이 여자 완전히 끝장내야 해요. 1심에서 유죄받게 만들고 벌금 최대한 높이고 SNS에서 완전히 매장시켜요. 할 수 있죠? 수석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죠. 가능합니다. 이미 CCTV 자료 확보했고 마트 직원들 진술도 받았습니다. 추가로 상습성 입증할 자료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든다고요? 비슷한 시기 다른 지점에서 유사 사건이 있었다고 기록하면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얼굴이 비슷하다, 체격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되죠. 미라는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죠.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언론 쪽도 계속 압박해요. 긍정적인 기사 절대 못 나가게. 이미 주요 언론사에 연락했습니다. 우리 광고 집행하는 곳들이니까 협조 잘 해줄 겁니다. SNS는요? 댓글 알바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쯤 저 여자 SNS 계정 찾아서 과거 게시물까지 다 뒤지고 있을 거예요. 미라는 일어서며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이미 몇몇 커뮤니티에서 하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죠. 이하늘 인스타 찾음, 보육원 출신 맞네, 애 아빠는 어디 갔대? 악의적인 댓글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네요. 미라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섰어요. 그녀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미라는 뒷좌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 출발했죠.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 안에서 미라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초라한 모습, 눈물 젖은 얼굴, 무릎 꿇은 모습. 미라는 비웃었죠. 감히 우리 회사에 손해를 끼쳐? 대가가 뭔지 보여줘야지.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어요. 미라에게 하늘은 사람이 아니었죠. 그저 밟아야 할 벌레일 뿐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은 흐렸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 법원 건물이 차갑게 서 있었죠. 하늘은 순애와 함께 법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순애가 하늘의 손을 꽉 잡아줬죠.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쏟아진 악성 기사와 댓글들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절도범, 사기꾼, 애 이용한 쓰레기. 세상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었죠.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청석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미라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앞쪽 좌석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어요. 하늘과 눈이 마주치자 미라는 얇게 웃었죠. 조롱하는 미소였습니다. 하늘은 피고석에 앉았어요. 순애는 뒤쪽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죠. 곧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죠. 검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이하늘은 2024년 11월 28일 서울 강남구 소재 도연마트에서 분유한 개를 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죠. 변호인석에는 국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젊은 남성이었죠. 그는 서류를 넘기며 변론을 준비했지만
그의 표정은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도연그룹을 상대로 싸워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말에 마트 직원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녀는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죠.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당일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했습니까? 네. 피고인이 분유를 들고 계산대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계산할 의사가 있어 보였습니까? 아니요.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분명히 훔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들어 증인을 봤어요. 그 직원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늘은 계산대로 가려고 했었어요. 단지 돈이 없어서 망설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안요원이 증인석에 섰어요. 그는 당시 상황을 과장해서 설명했죠.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리력이 필요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늘은 저항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기를 보호하려고 몸을 웅크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그대로 기록됐어요. 국선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도했죠. 증인, 피고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까? 네. 아기가 아팠다는 건 확인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피고인이 절도 의도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검사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에 있습니다. 유도 신문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인정합니다. 질문을 바꾸세요. 국선 변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차례는 도연그룹 법무팀이었어요. 그들은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죠. 유사 사건 기록, CCTV 분석 자료, 피해 금액 산정서,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돼 있었습니다. 조작된 증거였지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어요. 재판부, 이 사건은 단순 우발적 절도가 아닙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해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죠.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판사의 제지에 하늘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죠. 순애는 방청석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재판은 계속됐죠. 검사는 하늘의 경제 상황, 미혼모 신분, 보육원 출신 배경을 모두 꺼내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범행 동기가 충분합니다. 하늘의 과거가 마치 범죄의 증거인 것처럼 포장됐어요. 국선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죠. 피고인은 초범이고 아기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심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에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퉁. 법정 밖으로 나온 하늘은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순애가 다가와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할머니 전 이미 진 것 같아요.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순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불공평한지를요. 2주 후 선고 공판 날이 왔어요. 하늘은 다시 법정에 섰죠. 방청석은 또다시 가득 찼습니다. 미라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있었죠. 판사가 입장했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피고인 이하늘에 대한 선고를 내리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늘은 숨을 참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1월 28일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합니다. 유죄. 그 단어가 하늘의 귓가에 울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합니다. 500만 원. 하늘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그녀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분유값도 없어서 무릎 꿇었던 사람이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렸죠. 퉁. 그 소리와 함께 하늘의 희망도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저는 그냥 애 살리려고 했을 뿐인데. 하늘의 절규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미 일어나 나가고 있었죠. 미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순애는 하늘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아줬어요. 하늘은 순애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방청석 뒤쪽에서 미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웃음은 승리의 웃음이었어요. 하늘을 완전히 짓밟은 사람의 웃음이었죠. 순애는 하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미혼모 절도범 유죄, 도연마트 절도 사건 종결. 헤드라인이 벌써 정해진 것 같았어요. 차에 탄 순애와 하늘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순애는 핸들을 꽉 쥐고 앞만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가씨,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네. 이제 우리가 반격할 차례예요. 순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하늘은 고개를 돌려 순애를 봤습니다. 순애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그룹 이제 제대로 무너뜨려야죠.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어요. 그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상자들을 하나씩 열었죠.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10년 넘게 묵혀뒀던 과거였어요. 첫 번째 상자에는 해온푸드 관련 서류들이 가득했죠. 회사 설립 서류, 성장 기록, 직원 명단. 순애가 직접 키운 회사였습니다. 작은 식품 공장에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었어요. 순애의 자랑이었죠. 두 번째 상자에는 도연그룹 인수합병 자료가 들어 있었어요. 계약서, 협박 문서, 불법 증거들. 도연그룹은 정당한 방법으로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었죠. 하청업체들을 압박해 물량을 끊었고, 은행을 매수해 대출을 막았고, 언론을 동원해 악성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결국 해온푸드는 무너졌어요. 세 번째 상자가 가장 무거웠죠. 순애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딸의 사진이 있었어요. 10살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순애는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죠. 딸은 2008년 가을에 사라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됐죠.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한 달, 두 달, 반년.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사라졌죠. 순애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회사도 무너지고 딸도 잃었죠. 그녀는 모든 걸 놓아버렸습니다. 수사도 사업도 삶도 그냥 한옥에 틀어박혀 세월을 보냈어요. 10년 넘게요.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순애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죠. 그리고 상자 밑바닥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도연그룹 보호아동 프로그램 참가자 명단. 순애의 눈이 커졌어요.
명단을 펼쳐봤죠. 수십 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에게는 빨간 별표가 쳐져 있었어요. 특별관리 대상. 순애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었죠. 그리고 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순애의 손이 떨렸어요. 딸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실종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요? 순애는 급히 다른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어요. 2008년 10월 15일 특별관리 대상 아동 5명 이송. 목적지 미상. 담당 장도현. 도현그룹 회장이었죠. 순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분노가 타올랐어요. 그들이 딸을 데려간 거였어요.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죠. 순애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도현그룹 보호아동 프로그램 스캔들, 2008년 아동 실종 사건, 도현그룹 불법. 몇 시간 동안 자료를 찾아 헤맸죠. 새벽 3시, 순애는 한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어요. 제목은 내가 목격한 도현그룹의 진실이었죠. 글쓴이는 전직 도현그룹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현그룹 사회공헌팀에서 일했습니다. 보호아동 프로그램을 담당했죠. 처음에는 정말 아이들을 돕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아이들이 특별검진이라는 명목으로 따로 불려갔어요. 며칠씩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온 아이들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약물을 투여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가 해고당했죠. 그리고 협박을 받았어요. 입 다물지 않으면 가족이 다친다고요. 저는 겁이 나서 침묵했습니다. 순애는 글을 끝까지 읽었어요. 그리고 댓글 창을 확인했죠. 하나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그때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연락 주세요. 함께 싸우고 싶어요. 순애는 즉시 답글을 달았어요.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그리고 기다렸죠. 몇 분 뒤 답글이 달렸습니다. 메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순애는 바로 메일을 보냈죠.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하고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다음 날 오후 순애는 조용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태우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수척한 남자였죠.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순애입니다. 태우예요. 조심해야 해요. 도현그룹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거든요. 태우는 작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있었죠. 이게 뭡니까? 증거예요. 도현그룹이 지난 15년간 저지른 모든 악행이 담겨 있죠. 비자금 장부, 폭행 CCTV, 협박 녹음 파일, 그리고 보호아동 프로그램 관련 비밀 문서. 순애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USB를 집어들었죠. 왜 이걸 저한테 주는 겁니까? 혼자서는 못 싸워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태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저는 겁쟁이에요. 그래서 10년 넘게 숨어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끝내고 싶어요. 도현그룹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USB를 가방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증언할 수 있습니까? 두렵지만 해야죠.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카페를 나섰죠. 순애는 차에 타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열렸어요. 수백 개의 문서, 영상, 음성 파일.
순애는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비자금 조성 내역, 하청업체 갑질 녹취, 직원 폭행 CCTV, 그리고 마지막 폴더, 보호아동 프로그램 극비. 폴더를 열었어요. 안에는 아이들의 사진과 기록이 있었죠. 약물 투여 일지, 행동 관찰 기록, 부작용 보고서. 순애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 끔찍했어요. 그중 한 파일에서 딸의 이름을 발견했죠.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딸의 사진과 함께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2008년 10월 20일 피험자 반응 불량. 부작용 심각. 추가 조치 필요. 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죠. 이제 끝장을 봐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순애는 노트북을 덮고 핸드폰을 꺼냈죠. 그리고 한 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최지연 변호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강순애라고 합니다. 도연그룹을 고소하고 싶은데요.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언제 만날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이요. 순애는 시동을 걸었어요. 차는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죠. 그녀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도연그룹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최지연 변호사 사무실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벽면에는 인권 관련 상장들이 걸려 있었죠. 순애는 소파에 앉아 지연을 마주봤습니다. 지연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죠. USB 내용 확인했습니다.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순애에게 보여줬어요. 그녀는 밤새 모든 파일을 검토했던 것 같았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비자금 횡령, 폭행, 협박 그리고 보호아동 프로그램 불법 운영. 도연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타예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도연그룹인데 괜찮을까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변호사도 수십 명이죠. 하지만 우리에겐 진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기 있는 증인들이 생겼고요. 지연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명단이었죠. 태우 씨 외에도 몇 명 더 찾았어요. 전 도연그룹 직원들, 하청업체 대표들, 그리고 보호아동 프로그램 피해자들이요. 그 사람들이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아직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설득할 겁니다.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순애는 그녀를 믿기로 했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재심 청구부터요. 하늘 씨 사건 말씀이시죠? 이미 준비했어요. 내일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한옥으로 돌아왔어요. 하늘은 마당에서 이루를 안고 있었죠. 아기는 건강을 되찾아 옹알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순애를 보자 일어났어요.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깐 볼일 좀 봤어요. 들어가서 얘기하죠.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애는 차를 끓이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아가씨 이제 제대로 싸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재심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도연그룹을 고소할 거예요. 하늘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그럼 할머니까지 다치시잖아요. 이미 다친 사람이에요. 10년 전에요.
순애는 과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해온푸드가 무너진 일, 딸이 실종된 일, 그리고 도연그룹의 악행들. 하늘은 말없이 들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도 저처럼. 그래요. 우린 같은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싸워야 해요. 순애는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죠.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죠.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저도 싸울게요. 이루를 위해서라도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포옹했죠. 마치 진짜 가족처럼요. 다음 날 지연은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동시에 도연그룹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도 제기했죠. 횡령, 배임, 폭행, 협박, 그리고 보호아동 프로그램 불법 운영. 모든 혐의를 담았습니다. 뉴스가 터졌어요. 전 중견기업 CEO, 도연그룹 상대 전면전 선포, 보호아동 프로그램 불법 의혹. 진실은? 언론이 들썩였죠. 도연그룹은 즉시 반응했어요. 법무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악의적인 명예훼손입니다.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도연그룹 의혹들이 재조명됐죠. 그때 그 사건 기억나? 보호아동 프로그램 진짜 수상했어. 도연그룹 원래 더러운 회사야.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뒤 지연은 증인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전 하청업체 대표였죠. 김 사장이라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증언하면 제 회사는 어떻게 돼요? 도연그룹이 보복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기면 오히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 사장은 한참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증인은 전 도연그룹 격리 직원이었어요. 박 과장이라는 여성이었죠. 그녀는 비자금 조성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했어요. 하나는 세무서용, 하나는 실제 거래용이었죠. 비자금은 회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증거가 있나요? USB에 다 있어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거든요. 세 번째 증인은 보호아동 프로그램 피해자였어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하늘 씨처럼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어요. 10살 때요. 어느 날 갑자기 끌려가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돌아왔을 땐 몸 상태가 이상했고요. 지금도 후유증이 있나요? 내 두통이 심하고 가끔 기억이 끊겨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대요. 지연은 그녀의 손을 잡아줬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싸워요. 한 달 뒤 지연은 모든 증인을 모았어요. 순애의 한옥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죠. 태우, 김 사장, 박 과장, 보호아동 피해자들, 그리고 오상진 형사까지 총 8명이 모였습니다. 오상진은 지난 사건 이후 마음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는 도연그룹의 압력을 받은 걸 후회하고 있었죠.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당시 법무팀이 어떻게 압박했는지 다 말할게요. 순애는 모두를 둘러보며 일어섰어요. 그녀는 깊게 숙였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피해자잖아요. 태우가 말했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모두에게 보여줬죠. 이제 우리 전략을 설명할게요. 먼저 재심 재판에서
하늘 씨 무죄를 받아냅니다. 동시에 도연그룹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아동 프로그램 진상규명 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겁니다. 국회까지요? 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방치한 아동 인권 침해 사건이죠. 국회 청문회까지 끌고 가야 해요. 사람들은 숙연해졌어요. 지연의 계획은 거대했죠. 하지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이겨야 해요. 우리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같은 시각 도연그룹 회장실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장도연은 법무팀 전체를 소집했죠. 10명의 변호사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황 보고해. 수석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심각합니다, 회장님. 증인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청업체, 전 직원, 심지어 보호아동 프로그램 피해자들까지요. 증거는 USB에 담긴 파일들이 진짜입니다. 비자금 장부, 폭행 영상, 협박, 녹음 다 우리 쪽 자료예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죠. 그럼 왜 진작 폐기 안 했어? 태우가 빼돌린 겁니다. 퇴사하면서 몰래 복사해 간 것 같아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죠. 태우 찾아내. 그리고 입 다물게 해. 이미 찾고 있습니다만 숨을 잘 숨어서요. 돈을 더 써서라도 찾아내라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회장의 분노를 느낄 수 있었죠. 한참 뒤 미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합의하는 게 어때요? 돈 주고 입 다물게 하면. 안 돼.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합의하면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럼 끝이야. 주가 폭락하고 신뢰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져. 그럼 어떻게 하죠? 싸워. 끝까지. 저쪽이 먼저 포기할 때까지.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죠. 미라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요. 재심 재판 날이 다가왔어요. 하늘은 거울 앞에 섰죠. 순애가 준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봤죠. 괜찮을 거예요. 이번엔 달라요. 순애가 옆에서 말했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증언대에 서도 될까요? 당연하죠. 당신 이야기니까요. 떨리지만 해볼게요. 이루를 위해서라도요. 두 사람은 차에 탔어요. 법원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죠. 거리는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치고 있었어요. 법원 앞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하늘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이번 재판 자신 있으세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똑바로 봤죠. 전 이루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기자들이 순간 조용해졌죠. 하늘은 고개를 들고 법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애가 그녀의 옆을 지켰어요.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죠. 방청객 중 절반은 하늘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도 있었어요. 미혼모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도연그룹 규탄합니다. 미라도 와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옆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판사가 입장했어요. 기립. 모두가 일어섰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연이 일어섰어요. 그녀는 서류를 들고 또박또박 말했죠. 재판부 1심 재판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증이 있었고 조작된 증거가 제출됐으며 도연그룹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도연그룹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이에 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근거 있습니다. 지연은 USB를 꺼내 들었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죠. 판사는 USB를 제출받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비자금 장부, 직원회의 녹음, 그리고 법무팀의 압박 문서가 떴습니다. 도연그룹 변호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죠.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태우였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대에 섰죠. 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도연그룹 사회공헌팀에서 일했습니다. 보호아동 프로그램을 담당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목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을 데려가 약물 실험을 했습니다. 동의도 없이요. 일부는 부작용으로 고통받았고 몇몇은 실종됐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죠. 정숙. 두 번째 증인은 박 과장이었어요. 그녀는 비자금 조성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죠. 세 번째는 김 사장, 네 번째는 오상진 형사.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늘이 증언대에 섰어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앞을 봤죠. 지연이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아기가 아파서 분유를 사려 했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죠. 계산대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는데 직원이 절 도둑으로 몰았어요. 계산할 의도가 있었습니까? 네. 당연히 있었어요. 단지 방법이 없었을 뿐이죠. 보안요원의 폭력은요? 심했어요. 저를 벽에 밀어붙이고 아기한테도 물을 튀겼어요. 전 그냥 무서웠어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잃지 않았죠. 전 엄마예요. 아기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죄인가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닦았죠. 미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모든 증언이 끝나고 판사는 심리를 마쳤죠. 다음 기일에 판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나 순회를 봤죠.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이번엔 희망이 보였어요. 선고일 아침, 하늘은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자고 있는 이루를 내려다봤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죠. 이루야, 오늘이에요. 엄마가 꼭 이길게. 하늘은 아기의 볼에 입맞춤을 했어요. 그리고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에 힘이 있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든 모습이 아니었죠. 순애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늘은 다가가 순애를 껴안았죠. 할머니 감사해요. 정말로요. 뭐요? 우리 가족인데요. 가족. 그 단어가 하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진짜 가족이었죠. 법원은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이번 재판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죠. 도연그룹의 악행을 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피켓을 들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간 하늘과 순애는 자리에 앉았어요. 지연도 옆에 있었죠.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도연그룹 쪽 좌석도 꽉 찼어요. 미라가 앉아 있었고 그녀의 뒤로 변호사 10명이 줄지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 같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기립. 판사가 입장했어요. 모두가 일어섰죠. 판사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늘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재심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하늘은 숨을 참았습니다. 피고인 이하늘에 대한 1심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인정됩니다. 제출된 증거 중 일부는 조작됐으며 증인 진술에는 위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연그룹 변호사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죠. 따라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이하늘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그 단어가 하늘의 귓가에 울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순애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또한 도연마트 및 도연그룹 법무팀의 부당한 압력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둥.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환호성도 들렸죠. 하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순애도 울고 있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의 어깨를 두드렸죠. 이겼어요.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변호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법정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기자들이 막아섰어요. 부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도연그룹의 입장은 뭡니까? 미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어요. 그녀의 뒷모습은 초라했죠. 같은 시각 검찰은 도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수십 명의 수사관이 건물로 들어갔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장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검사가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장도연 씨 횡령, 배임, 폭행 교사,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연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죠. 도연은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누구도 그를 막지 않았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회장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씀 있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탔습니다. 미라도 같은 날 조사를 받았어요. 그녀는 무고, 명예훼손, 위증교사 혐의로 불려갔죠. 변호사들이 동행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장미라 씨, 이하늘 씨 사건에서 허위 증거를 만들도록 지시한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여기 녹음 파일이 있는데요. 당신 목소리 맞죠? 검사가 녹음을 틀었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이 여자 제대로 밟아야 해요. 확실하게 본보기로 만들어야죠.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편집된 거예요. 음성 분석 결과 편집 흔적 없습니다. 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뒤 형사 재판이 열렸어요. 도연과 미라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죠. 법정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장도연은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보호아동 프로그램을 악용해 불법 의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장미라는 이하늘 씨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허위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태우, 박 과장, 김 사장, 보호아동 피해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죠. 그들의 증언은 생생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지시로 아이들을 데려갔어요. 병원이라고 속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연구소였습니다. 비자금은 회장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세무조사 피하려고 해외 계좌도 만들었고요. 제 딸도 그 프로그램 피해자였어요. 돌아온 뒤로 계속 아팠죠. 결국 2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하늘도 눈물을 흘렸죠.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재판은 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변호인 측은 최선을 다해 변론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도연이 일어섰어요.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입을 열었죠. 저는 잘못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도 법도 다 무시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미라도 일어섰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이하늘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늘은 그녀를 봤어요. 미라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있었죠. 하지만 하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선고 공판날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장도연은 횡령, 배임, 폭행교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12년 및 벌금 200억 원에 처합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2년. 그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피고인 장미라는 무고, 명예훼손, 위증교사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미라도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죠.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퉁. 재판이 끝났어요. 도연과 미라는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떠났죠. 그들의 뒤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연그룹 총수, 중형 선고, 재벌 2세 실형, 몰락의 순간.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6개월 뒤 봄이 왔어요. 순애의 한옥마당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죠. 하늘은 이루를 안고 꽃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루는 이제 돌이 지났어요.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죠. 순애가 차를 들고 나왔어요.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았죠. 할머니 오늘 편지 왔어요. 하늘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부에서 온 공문이었어요. 긴급 양육 지원 결정 통지서. 하늘은 이제 정식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됐죠. 생활비, 육아비, 주거비. 모든 게 보장됐습니다. 이제 이루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신은 좋은 엄마예요. 순애는 하늘의 손을 잡아줬어요. 두 사람은 마당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서재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경찰에서 온 것이었죠. 봉투를 열자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를 봤어요. 친자관계 불일치. 하늘은 순애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순애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죠. 딸을 찾지 못했다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요? 순애는 천천히 서류를 접었어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었죠.
이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하늘은 이미 그녀의 딸이었으니까요. 순애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하늘은 이루를 재우고 있었죠. 자장가를 부르는 그녀의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잠깐 볼 게 있어서요. 이루 잘 자나요? 네. 금방 잠들었어요. 순애는 하늘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잠든 아기를 내려다봤죠. 아가씨. 네. 우리 계속 함께 살아요. 하늘은 순애를 봤어요. 순애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 이미 충분히 신세졌는데. 신세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또다시 하늘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애를 안았죠.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로요. 나도 고마워요. 당신과 이루가 내 삶에 와줘서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꽃잎이 날렸죠.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2년 뒤 순애의 한옥은 더욱 생기가 넘쳤어요. 마당에는 놀이터가 생겼고 방 하나는 이루의 방으로 꾸며졌죠. 이루는 이제 3살이었습니다. 활발하게 뛰어다니며 웃었어요. 하늘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아기 옷을 만들어 파는 작은 사업이었죠. 순애가 투자해줬고 지연이 법률 자문을 해줬습니다. 사업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3사람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어요. 순애는 이루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하늘은 차를 준비했죠.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루가 꽃잎을 주우며 물었어요.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죠. 벚꽃이야. 예쁘지? 응, 예뻐요. 이루는 꽃잎을 하늘 위로 던졌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리며 내려왔죠. 3사람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늘은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순애와 이루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녀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죠. 행복하죠? 순애가 물었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로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나도요. 당신들이 와줘서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순애는 하늘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죠. 피가 아니라 마음이 가족을 만들죠. 순애의 말에 하늘은 눈물을 삼켰어요.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죠. 맞아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이루가 두 사람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아 끌었죠. 순애와 하늘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3사람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웃음소리가 한옥 전체에 울려 퍼졌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꽃잎이 계속 날렸습니다. 그날 밤 이루를 재운 뒤 하늘과 순애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죠. 할머니 가끔 생각해요. 그때 만약 할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생각하지 마요. 우린 만났고 함께 싸웠고 이겼잖아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순애는 하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먼 곳에서 도연그룹은 무너져 내렸어요. 주가는 폭락했고 계열사들은 매각됐으며 회사는 사실상 해체됐죠. 도연은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것이고 미라는 출소 후에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곳 한옥마당에서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약자들이 손잡고 일어선 이야기,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이 탄생한 이야기였죠. 할머니, 응? 사랑해요. 하늘의 말에 순애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두 사람은 포옹했어요. 그 포옹 속에는 지난 모든 아픔과 앞으로의 모든 희망이 담겨 있었죠. 창문 너머로 이루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한옥의 불빛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별은 계속 반짝였죠.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했지만 이 작은 집안에서만큼은 완벽한 평화가 있었어요. 서로를 지켜준 사람들, 함께 싸운 사람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봄날 벚꽃이 지고 새싹이 돋아나듯 그들의 삶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계절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를 건네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낭독의 계절이었습니다.